저는 어렸을 때부터 말하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그게 극명하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사람들이 앞에 있으면 엄청 말이 많아지고 되게 말을 부풀려서 하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집에 어떤 조그마한 에피소드가 있는데 오후가 돼서 엄마 아빠한테 그걸 설명을 할 때는 원래 사건보다 훨씬 부풀려져서, 근데 되게 재미있게, 그래서 언젠가부터 나는 말하거나 뭔가 재미있게 하거나 뭔가 살을 붙이는 걸 되게 잘한다. 이게 나쁘게 말하면 거짓말 되게 잘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는 낙서하는 걸 정말 좋아했어요. 그래서 조그만 어떤 공백이 보이면 거기다 항상 뭔가를 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부모님이 보시기에 너는 좀 약간 미술을 할 것 같다라고 했는데, 이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서 사람이 없으면 늘 그림을 그리고 사람이 있으면 말을 했어요. 그 두 가지가 저한테는 뭔가 작업을 해도 되겠다 그런 느낌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중앙대 조속과를 이제 진학을 하게 됐는데, 체구에 비해서 되게 남성성이 강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것보다는 뭔가를 두들기고 깨부시고 만들고 하는 거에 훨씬 더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마지막에 제가 진학을 할 때는 조속과로 흔쾌히 제가 진학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되게 잘한 결정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20대 때 모든 사람들이 20대 때 처음 접하게 되는 환경이 사실은 그 나머지 일생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때 제가 약간 입체 작업을 하고 돌을 만지고 막 쇠를 막 붙이고 흙을 만지고 했던 모든 감각들이 그 다음에 제가 작업을 할 때 어떤 새로운 매체를 접하게 될 때 겁을 내거나 걱정하지 않고 난 뭐든지 만들 수 있어, 이거 할 수 있겠는데 라는 어떤 용기를 주는 데에는 되게 큰 영향을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중대 조속과를 졸업할 때 아마 모든 대학교를 졸업하는 사람들이 비슷한 느낌이었을 거예요. 아직 제대로 공부하지 못했고 배우지 못했는데 작가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압박감이 있었거든요. 아직 나는 덜 배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유학을 가기로 결심을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95년도에 제가 졸업을 할 때 가장 유행했던 게 뭐였냐면 요셉 보이스, 백남준, 이제 그런 게 저희들한테는 되게 많이 들려오는 얘기였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디에서 학교를 다니고 어디서 작가 활동을 했지? 라고 할 때 그게 독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독일어를 배워서 독일로 유학을 가게 됐죠. 근데 보통은 유학을 가게 되면 어떤 학교를 가야 되는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저한테는 딱 한 가지의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요셉 보이스와 백남준이 있었던, 교수님으로 계셨던 이제 디셀도르프 쿤스트 아카데미. 근데 안타깝게도 그 학교는 많은 유럽의 학생들이 오는 곳이기 때문에 진학하는데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정말 힘들게 학교를 들어갔는데 시스템이 전혀 틀려요, 우리나라하고. 그래서 도제식 교육이어서 어떤 교수님 아래로 제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선생님이 걸어 허락을 해줘야 되고 굉장히 적은 수의 학생들이 그 클래스에 있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제가 예텔로바라는 대지 예술을 하는 선생님 반에 가게 됐어요. 엄청 어렵게. 문제는 그 선생님이 대지 예술 같은 어떤 스케일이 큰 작업을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그런 압박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나도 큰 걸 해야겠다. 근데 저도 이제 조속과에 다닐 때부터 되게 와일드한 걸 좋아했고 무조건 큰 걸 되게 선호했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 반에서 첫 번째 작업으로 뭘 했냐면, 그게 98년도였을 거예요. 워터월이라는 이제 비닐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는 거였는데, 정확히 말하면 수증기를 채우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작업을 벽이 있는데 이쪽 벽에서 이쪽까지가 10m고 높이가 8m에다가 비닐로 1m 두께의 비닐 벽을 만들고 양 옆에서 물을 한참 끓여요. 그러면 그 안에 수증기가 꽉 차면서 그 비닐에 맺혔던 물이 위아래로 내려오면서 소리가 되게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는 물로 된 벽을 설치 작업으로 만들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작업을 하고 선생님한테 너무 많은 칭찬을 들었는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체력이 되게 안 좋아요. 그거를 만들고 입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수업도 거의 못 나오게 되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디셀도르프의 시스템이 어떠냐면 매 학기 말다 선생님들이 이 학생을 내가 다음 학기에도 가르치겠다라는 사인을 해주셔야지 제가 등록을 할 수 있는데, 그 선생님이 그 학기 마지막에 제 사인을 해주는 시간에 엄청 고민을 하시더니, 미안하지만 나는 너를 위해서 사인을 못 해주겠다. 왜냐하면 너는 작가가 되기 너무 많은 게 모자라. 너는 수줍음도 많고 말도 잘 못하고 작업을 하기에는 체력도 너무 좋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너는 작가보다 다른 직업을 찾아야 되니까 내가 너를 배려해서 학교에서 널 내보내줄게. 다른 데를 알아봐라.
근데 저한테는 굉장히 오랫동안 입시를 준비해서 들어온 학교고 유학이라는 걸 왔는데 한 학기 만에 선생님한테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충격이었던 거예요. 그때 제가 한 일주일 동안을 계속 울고 고민을 하면서 느꼈던 게 내가 왜 이렇게 됐지? 그럼 내가 했던 작업이 뭐가 잘못됐나? 진짜 나는 예술가가 되기에는 많은 것들이 부족한 사람인가? 라는 걸 고민을 엄청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느꼈던 건 뭐였냐면 아마 내가 문제가 있었다면 이제까지 했던 작업이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작업이 아니라 남이 봐서 멋있는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도 힘든 거예요. 그때 막 울고 힘든 시간을 지내다가 이게 만약에 내 작가 생활의 마지막 어떤 시간이라면 좀 정리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 방에 있는 모든 물건을 다 찍어서 만든 작업이 마이 라이프라는 작업이 그게 아마 1999년에 했던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당시에 제가 살고 있던 기숙사는 빈민 기숙사라 그래서 독일이 정한 최소한의 공간이라는 게 있어요. 인간 한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 그게 이제 2m, 4m에 한 8평방미터 되게 작은 곳인데 제가 사는 기숙사가 딱 그렇게 생겼거든요. 거기에서 살면서 되게 답답함을 많이 느꼈는데 만약에 내가 여기서 유학생활을 접어야 되면 이 공간도 마지막이겠다 싶어서 제가 방 한가운데 도화지를 깔아놓고 방에 있는 모든 물건을 다 꺼내서 하나하나 다 사진을 찍어요. 그래서 사진을 찍고 이제 그거를 인화를 한 다음에 그거를 엽서 같은 데 붙이고 그 물건들에 있는 모든 타이틀을 제가 적기 시작했어요. 도거로. 그거를 세면은 총 628개의 물건이 나와요.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최소한의 필요한 물건을 제가 가지고 있었는데 원성원이라는 사람을 직접 만나지 않아도 내가 소유한 물건 628개의 리스트를 보면 당시의 원성원이 어떤 사람이었는지가 되게 많이 나와요. 이런 물건이 있어요. 약이 있는데 그 약도 그때도 이제 신문이 너무 많이 넘어와가지고 검사를 하기 위한 약도 있었었고 또 그 다음을 보면은 제가 먹다가 남긴 햄버거가 있는데 이제 그런 어떤 빵 조각이든지 또는 어떤 제가 엄마한테 이제 썼던 편지라든지 그런 것들도 되게 많이 있었고 그리고 제가 양말이나 옷을 되게 오래 신어요. 당시 제가 이제 학교를 그만둬야 된다는 생각이 너무 힘들어서 양말도 굉장히 오래 신고 옷도 굉장히 오래 입고 그게 꾸질꾸질하다라는 느낌도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아무의 예외를 두지 않고 그걸 제가 다 찍었죠. 그리고 그거를 한번 다 한꺼번에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학교를 새벽에 갔어요. 나는 이제 클래스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보여줄 데가 없으니까 복도에다가 그거를 쫙 붙여놨죠. 그리고 나서 그걸 이렇게 하나하나 쳐다봤더니 오래지 않은 유학 기간이었지만 되게 고생했다. 그리고 내가 되게 몸이 약한 애가 맞구나. 그리고 난 되게 소심하구나. 그리고 난 되게 가난하구나. 그런 걸 되게 인지를 하면서 그걸 한참 쳐다보고 있는데 아침 일찍 시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선생님이 지나가고 계셨어요. 그분이 클라우스 링케라는 분이셨는데 되게 유명한 교수님이거든요. 더 무서운 선생님. 근데 그분이 그걸 같이 저랑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야? 나한테 물어보길래 아 제가 예텔로바 반이었는데 이제 반에서 나오게 됐고 제 물건에 대한 다큐멘터리로 한번 찍어봤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막 웃으시는 거예요. 야, 너 되게 솔직하다. 이런 물건들을 어떻게 찍어서 남을 보여줄 생각을 했어? 하시더니 너 내일 우리 반에 와서 이거 보여줘. 그래서 그래요? 하고 이제 챙겨가지고 그 다음날 선생님 반에 가서 이거를 PT를 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바로 사인해 주셨어요. 그래서 재입학이 된 거예요. 그래서 되게 극적으로 제가 다시 미술을 하게 됐고 지금의 작가가 된 어떤 중요한 계기였던 것 같아요. 그때 생각했어요. 아, 나는 몸이 약하다. 그리고 나는 남한테 부탁할 수도 없다. 그런 소극적인 성격을 가졌으니까 앞으로 내가 해야 될 작업은 지금 했던 이 마이 라이프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나 혼자 할 수 있는 것. 아무한테도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 그리고 내 체력이 허락되는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사실은 이 작업의 내용이 되게 부끄러운 게 많았지만 설사 그게 유치하고 부끄럽더라도 그게 내 진실성이 드러나는 것이라면 그런 작업을 해야겠다라는 거를 제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했던 두 번째 작업이 드림룸이라는 이제 콜라주 작업 같은 거였는데 그때 알았어요. 카메라가 생각보다 나한테 되게 좋은 도움이 되겠다. 예를 들어서 저는 여전히 마음속으로는 인스탈레이션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전에 기억으로 아, 나는 이제 인스탈레이션을 하기에는 모든 게 부족한 사람인데 이걸 계속할 수 있는 방법이 어쩌면 카메라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클라우스 린케라는 사람 반에서 작업을 이제 새로 시작을 할 때 이제 첫 번째 콜라주를 하게 된 거죠. 제가 첫 번째 콜라주 시도를 왜 하게 되었냐면, 그러면 그 마이 라이프 다음에 이제 그 클라우스 린케라는 선생님 반에 들어가서 새로운 작업을 이제 보여줘야 되는데 뭘 보여주지? 이제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또 쫓겨나면 안 되니까. 근데 그때는 뭐가 하고 싶었냐면, 여전히 그때는 제 방이 작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공간에 대한 욕심이 되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방이 어느 날은 공원이 되었다가 어느 날은 슈퍼마켓이 됐다가 어떤 데는 벼룩시장이 되었다가 뭐 그런 게 되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이걸 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제가 막 사진을 찍어 온 거를 막 가위로 오려가지고 붙여본 거예요. 봤을 때는 유치원생이 만든 작업인 거죠. 근데 저는 자신 있게 이거를 이제 애들하고 같이 선생님하고 신작에 대해서 논의할 때 그걸 보여줬어요. 근데 갑자기 클라우스 린케가 너무 심각한 표정을 하더니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유치하니까. 근데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래도 해봐. 이게 네 마지막은 아니잖아. 이게 처음이니까 이게 앞으로 계속 발전하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해봐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생각했어요. 포토샵을 배워야겠구나. 그래서 이 콜라주를 컴퓨터로 해서 좀 더 그럴싸하게 만들어 보자 라고 했고, 그때 제가 늘 가지고 있었던 공간에 대한 욕심. 난 좀 큰 집에 살고 싶은데 난 왜 맨날 조그만 집에 살아야 되지? 그거를 친구들하고 얘기를 해본 거예요. 근데 걔네들은 나보다 더 큰 집에 살지만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공간에 대한 욕심이 다 있더라고요. 열린 공간에 대한. 그래서 그러면 내 친구들을 뽑아가지고 걔네들이 되게 좋아할 만한 공간을 내가 선물해 줘야겠다. 그래서 그들의 꿈의 방을 좀 만들어줘야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2000년부터 이제 그 작업을 하게 돼서 2004년까지 12개의 드림룸을 만들게 됐어요. 티나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같은 클래스에 있는 친구였어요. 근데 그 친구는 쓰레기를 가지고 작업을 하는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쓰레기를 막 쌓아서 그걸로 조형물 같이 만드는 친구였는데, 제가 그 친구랑 계속 만나다가 야, 나 니네 집 좀 가보면 안 돼? 나 니네 방 보고 싶어 라고 해서 방을 딱 갔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슬리핑백 하나만 있고 냉장고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 여기서 어떻게 살아? 했더니 자기는 쓰레기를 가지고 작업을 하다 보니까 쓰레기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그냥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어서 이렇게 살고 있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럼 너는 꿈의 방이 있어? 너는 어떤 방에서 살고 싶어? 했더니 너무나 당당하게 늪에서 살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웬 늪? 그랬더니 자기는 그냥 늪이 너무 좋대요. 이유는 말해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드림룸을 만들려고 할 때 그 친구들이 원하는 그 공간으로 제가 만들어주는 게 컨셉이었는데, 저는 독일에서 늪을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친구의 말을 듣고 그 다음부터 리서치를 해서 늪을 찾아가게 됐어요. 그래서 겨우겨우 한 3시간 거리에 있는 굉장히 작은 늪을 찾아가서 그거를 사진을 찍은 다음에 합성을 해가지고 나중에 이 친구를 보여주게 된 거예요. 보여주고, 자, 여기까지는 완성이 됐는데 너는 이 늪에서 뭘 하고 싶어? 라고 했더니 자기는 그냥 늪이 있는데 이 물이 좀 지저분하긴 하지만 난 여기서 세수를 하고 싶어, 이빨을 닦고 싶어, 이런 얘기를 해서 그런 모습을 제가 찍어서 같이 넣어주게 됐어요. 그래서 완성이 된 게 드림룸 티나입니다. 그 다음에 만들었던 게 일리아나와 파비앙이었는데, 이 친구들은 퍼포먼스를 하는 친구들이에요. 주로 원시적인 퍼포먼스를 해요. 그러면 얘네들은 어떤 방을 좋아할까라고 물어봤더니 약간 원시적이고 바위가 있고, 예를 들어 한 남자가 여자를 막 사냥하려고 이렇게 보고 있고 이제 그런 걸 해보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역시 제가 독일에 살다 보니까 바위가 많은 데가 독일이 있었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근처 하노버에 엄청나게 큰 동물원이 새로 개장을 했는데 거기에 되게 인조로 된 바위가 되게 많이 있어서 거기에 가서 바위를 찍어서 이제 같이 콜라주를 하고, 이 두 사람이 이제 원시인처럼 이 여자를 어떻게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장면을 만들어서 제가 콜라주를 해서 완성을 시킨 작업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배경이라는 작업이 있어요. 근데 이게 제 남편이에요. 같이 작가고 이제 유학도 같이 했고 했는데,
제 남편이 수영을 못해요. 근데 이 물속 세계를 되게 동경해요. 그래서 어항만 보면 이렇게 딱 달라붙어서 보거든요. 언젠가 가능하다면 자기는 물속에서 모든 일을 하고 싶다고 할 정도로. 그래서 그 방을 먼저 찍은 다음에 이걸 물속으로 집어넣어야 되는데 네덜란드에 엄청나게 큰 아쿠아리움이 있어요. 거길 가서 물을 다 찍은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콜라주를 한 거죠. 문제는 배경이 수영을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수영하는 장면을 찍는 게 엄청나게 큰 이제 고민이었던 거예요. 그때가 한겨울이었거든요. 근데 실내 수영장이 물이 따뜻하니까 실내 수영장에서 이걸 찍으려고 했더니 너무 어두워서 찍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실외에서 햇볕이 날 때 이걸 찍어야 되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아마 옛날 이런 게 있어서 조그마한 일회용 카메라인데 물속에서 찍을 수 있는 게 있어요. 굉장히 싼 거. 그거를 제가 하나 사서 제가 돌을 껴안고 물속에 가라앉아 있으면 이 배경이 1m 50밖에 안 되는 얕은 물에서 제가 사인을 주면 탁 다이빙해서 들어오는 장면을 제가 그 일회용 카메라로 36컷을 찍어서 그 중에 한 컷을 건져가지고 작업을 완성했습니다. 돈이 별로 없는 유학생이었기 때문에 많은 장소를 찾아다닐 수는 없었어요. 딱 거기에 맞는 상황만 최소한으로 움직였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그 장소를 꼭 찾아다니는 여행을 지금은 굉장히 많이 하고 있었어요. 드림룸을 완성할 당시엔 제가 좀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거를 오래오래 찾아야 됐으면 결국 완성을 못했을 텐데 굉장히 가까운 데에서 비슷한 장소를 찾아냈었기 때문에 생각보다 빨리 완성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때가 처음 하는 이제 포토샵 작업이었기 때문에 35mm로 필카예요. 필름이 들어있는 카메라로 카메라를 막 찍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동네 인화지에서 인화하는 곳을 요만하게 작게 인화를 하면 그거를 가정용 스캐너가 있었거든요. 그냥 문서 스캔하는 용이었는데 그걸로 스캔을 해서 그걸 포토샵으로 받아가지고 마우스로 막 대충대충 만든 거예요. 재미있는 건 그때와 지금의 기술이 현격하게 차이가 나름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동시에 전시할 때가 있는데 아무도 그 퀄리티가 낮다라는 걸 눈치를 못 채더라고요. 그때 느꼈어요. 사람들이 생각보다 고퀄리티와 저퀄리티의 구별을 잘 못하는구나. 인간의 눈이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진의 픽셀 수라든지 그런 걸 생각보다 되게 낮다.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어떤 도구를 사용할 때 굳이 엄청 좋은 걸 쓸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쿤스트 아카데미의 두 선생님으로부터 배운 건 되게 컸죠. 첫째 선생님이었던 예텔로바한테는 나를 한번 자극을 해서 학교를 떠날 수 있는 계기를 주면서 작가가 뭔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제가 얻게 된 거고, 그 다음 저를 다시 받아줬던 그 링케 선생님은 작가가 어떻게 작업을 하면 사람들한테 받아들일 수 있는지, 그리고 또 그 선생님이 해줬던 가장 큰 얘기 중에 하나가 최대한의 작업을 위해서 최소한의 삶을 살아야지 진짜 작가가 된다라는 말을 해줬는데 뜻하지 않게 제가 그 말대로 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되게 작은 집에서 살고 제가 벌어들인 모든 돈을 거의 모두 작업에 다시 제 투자를 하게 돼요. 그리고 나머지의 삶은 굉장히 최저의 삶을 살고 있거든요. 원래 그 말을 따르려고 했던 건 아니지만 작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진짜로 다른 일상생활, 인간으로서의 일반인으로서의 생활은 거의 없고 그냥 하루 종일 작업만 하고 작업을 위해서 필요한 행동들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살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진학한 대학이 쾰른 미디어 예술대학인데 여기에는 또 뜻하지 않게 두 선생님을 만나게 돼요. 근데 이 부분들이 되게 거장이세요. 발리 엑스포트와 유르겐 클라우케라는 두 선생님을 만나게 됐는데 발리 엑스포트 같은 경우에도 엄청나게 센 퍼포먼스를 하는 분이시고, 그리고 유르겐 클라우케도 사진작가이시긴 하지만 자기의 신체를 이용해가지고 굉장히 강한 작업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두 분한테 배운 건 뭐냐면 견디는 것. 너무 센 사람이 나를 밀어낼 때, 어떤 센 사람이 내 작업을 너무 많이 크리틱할 때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계속 내 작업에 대한 설명을 하고 거기에 지지 않고 계속 내 것을 피력하는 것, 나를 표현하는 것, 그리고 거기에 물러나지 않는 것들을 거의 한 5년 동안 트레이닝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네 분의 선생님 때문에 사실은 지금 제가 작업하는 데 있어서는 너무 쉬워요. 왜냐면 그때만큼의 많은 스트레스를 그 이후에는 받은 적이 없거든요. 그 유르겐 클라우케뿐만이 아니라 모든 선생님들이 공통적으로 저한테 가르쳐 주신 게 뭐였냐면 작가가 작업을 만드는 건 너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어. 굳이 선생님이 필요하지는 않지.
근데 작가가 가장 갖추어야 될 많은 큰 덕목 중에 하나는 사람들 앞에서 내 작업을 계속 주장하는 거야. 분명히 어떠한 평론가는 네 작업을 공격할 거고 너의 작업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너의 작업을 비난할 때 네 작업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너 스스로가 인정하고 그걸 계속 주장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가져야지만 돼라는 말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무대를 만들어서 서게 하고 그 작업을 설명하게 하고 어떤 사람이 질문했을 때 너는 어떻게 할래? 아, 그렇게 빨리 대답할 필요 없어. 조금 시간을 가져도 돼. 이런 식으로 자기 작업에 대한 설명을 하는 방법을 굉장히 많이 훈련시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모든 게 다 쉬웠어요. 그때만큼 어렵지 않았고 그 이후에는 내 작업을 남들이 별로라고 하더라도 내 것에 자신을 가지면서 설명할 수 있는 어떤 파워가 생겼던 것 같아요. 졸업을 하고 난 다음에 주변에 계신 제 선생님들이나 많은 이제 지인들이 제가 같이 일하는 갤러리도 있었고 꽤 괜찮았었어요, 환경적으로. 근데 들어가야겠다고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 영원히 내가 독일에 살지 못할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요. 왜냐면 영원히 살기에는 제 에너지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어정쩡하게 들어가는 것도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만약에 제가 한국을 돌아간다면 새 출발을 하는 거잖아요. 왜냐면 저는 11년 동안 오랫동안 외국 생활을 했고 한국에 들어가면 그만큼 사람을 모르기 때문에 새롭게 출발하는데 제일 좋은 때는 제가 제일 좋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을 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때가 제가 전시도 정말 많았고 사람도 되게 많이 만났고 뭔가 걔가 기분이 좋았을 때예요. 뭔가 되게 잘 되고 있을 때였어요. 선생님들이 그런 조언도 약간 했었던 것 같아요. 뭔가를 새로 시작할 때는 네가 그 전의 일을 망쳐서 새로 시작하면 힘이 없지만 그 일이 굉장히 잘 되고 있을 때 그걸 다 버리고 다시 새로 시작을 하면 기운이 되게 좋기 때문에 새로 시작하는데 겁이 없어질 거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 거에 용기를 받아서 오게 된 것 같아요. 언젠가 가야 된다면 제일 좋을 때 가자. 제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정말 많은 친구들이 물어봤어요. 개인전 언제 해? 근데 다 하고 싶죠. 근데 기회가 별로 없으니까. 그때 제가 대한공간 루프에 공모를 해서 이제 전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어요. 근데 그때 어떤 작업을 할까라고 할 때 제가 투모로우라는 개인전을 하면서 거기서도 이제 콜라주 사진 작업을 하고 동시에 이제 드로잉도 되게 많이 보여주게 됐거든요. 그 투모로우라는 전시는 이런 내용이에요. 제가 한국에 들어왔는데 이제 사람들을 관찰하게 되죠. 저는 항상 사람들하고의 관계를 부드럽게 해 나가는 걸 좋아해요. 주변의 사람들을 보니까 뭔가 작은 문제들이 있는데 난 아무런 힘이 없어서 그걸 도와주거나 조언해 줄 수조차도 없는 거예요. 근데 나는 작가고 어떤 이미지를 만드는 데는 그래도 남들보다는 더 잘하니까 뭔가 도움이 되는 일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아, 내가 이미지로서 그 사람들의 문제를 조금 해결해 줄 수 있으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당시에 저희 아버지가 강아지를 길렀는데 약간 누가 버린 유기견이었어요. 어떤 아저씨가 거기서 강아지를 거둬들인다라는 얘기를 듣고 점점점 거기다 사람들이 많은 강아지를 버려서 나중에 10마리가 됐어요. 그래서 그 강아지들을 제가 보면서 얘네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만든 작업이 2008년에 만든 강아지 마을이었어요. 거기에 보면 인간의 냄새가 엄청 많이 묻어있는 달동네가 있는데 그 달동네에 사람은 다 없고 강아지들만 잔뜩 48마리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 강아지들이 그 안에서 사람처럼 각자의 위치와 사회적인 어떤 지위를 가지고 마을을 꾸려나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는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나는 삐삐 같은 사람이야. 나는 별로 큰 능력은 없지만 토미와 아니카랑 같이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조금씩 도와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식으로 약간 명랑하게 했던 작업인 것 같아요. 그거 말고 자매의 전쟁이라는 것도 있는데 거기에는 두 소녀가 나와요. 사실은 제 조카들의 얘기인데 그 조카애가 되게 비슷한 나이인데 어떤 물건을 선물해주면 너무 싸우는 거예요. 마치 전쟁을 하는 것처럼 울고불고 난리를 치는데 가족들이 거기에 너무 지쳐서 그 모습을 보기 싫어하는 거죠. 근데 또 보고 있으면 이 아이들이 서로 물건을 갖기 위해 다투는 모습이 굉장히 전략적이에요. 그 모습을 보고 이 한 언니와 동생이 어떤 식으로 이들이 전쟁을 치르는지를 제가 작업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한 아이는 수학적인 지능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나무에서 백설공주의 말을 타고 자기의 섬을 지키고 있으면 동생은 고래를 타고 물에서 이 언니를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 아이는
물처럼 약간 스며드는 성격을 가지고 있죠. 두 다른 캐릭터가 자기의 물건을 갖기 위해서 싸우는 모습을 자매의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콜라주를 하면서 단순히 얘네들이 지겹게 싸우는 게 아니라 나름의 전략적으로 전쟁을 해서 어떠한 물건을 쟁취하고 있다는 걸 이미지로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제가 7살 시리즈를 하게 될 때가 한국에 들어온 지 한 4년쯤 됐을 때예요. 전 제가 되게 쾌활한 사람인 줄 알았고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이고 되게 둔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엄청 우울해지고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딱히 이유가 없는데 지나치게 슬퍼하고 우울해지고 밥도 안 먹고 괴로워지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고민을 하다가 독일에 있는 제 친구 중에 정신과를 공부하는 친구가 있어서 전화를 해서 물어봤더니 이 상황을 다 듣고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너의 어린 시절에. 지금의 문제는 아니야. 그러니까 잘 한번 살펴봐. 고민해봐. 왜 그런지라고 조언을 들었고 제가 이제 앨범을 막 찾아봤어요. 근데 되게 희한하게 어떤 동안의 앨범에 제 얼굴이 엄청 찌푸려져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라고 기억을 더듬어 봤더니 그때 저희 엄마 아빠와 할머니, 고모, 삼촌이 15명의 대가족이 집에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 엄마가 공부를 되게 많이 하는 걸 좋아하고 직장을 다니고 싶어 했는데 할머니는 그걸 반대를 한 거죠. 저는 그때 딱 7살이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별거 아니지만 분명히 그때는 굉장히 큰 사건이었죠. 근데 그때 이미 엄마는 직장을 가지기 시작했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집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떻게 느꼈냐면 엄마가 날 버리고 도망간 거야. 안 올 수도 있겠다. 그러면 올 때까지 계속 기다려야 되고 긴장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경험이 있어요. 어떤 어린 아이한테는 엄마라는 존재가 엄청나게 큰 존재고 그 존재가 흔들리는 걸 내가 경험을 하면 내 몸이 다 반응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엄청 예민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서움을 많이 타고 불안, 공포를 되게 많이 느꼈죠. 그런 경험이 계속 쌓였는데 그 어린 시절의 마음이 되돌아왔었나 봐요. 사실은 그때쯤 되면 엄마 아빠가 없어도 사실은 살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을 것 같이 괴로웠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한번 고쳐볼까? 이걸 고쳐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엄마의 얘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를 구성했냐면 11개의 이야기로 엄마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찾아다니는 얘기를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엄마 찾아 산만리를 만드는 거고 엄마와의 일상을 제가 11개의 이야기로 만든 다음에 그걸 드로잉으로 만들었어요. 이거를 11개의 이야기로 콜라주를 만들면 그 이미지가 내 머릿속에 박혀서 새로운 기억으로 남을 수도 있겠다. 그러면 이 불안증이 없어질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일곱 살에 대한 얘기를 한번 차례차례 작업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에 맨 처음에 보면은 어떤 아이가 나와요. 근데 이 아이는 제 조카예요. 저는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무조건 7살 소녀를 찾았는데 없더라고요. 유일하게 있는 게 제 조카였는데 그 아이한테 이제 7살의 역할을 주고 한 아이가 잠에서 깨어나요. 그러면 엄마가 있으니까 항상 집은 깨끗했는데 오늘따라 바닥이 되게 많은 모래가 밟히고 물이 들어와 있고 모든 작품에 나무가 나타나요. 근데 그 나무가 엄마를 상징하고 있고 이 작업에는 실제의 엄마는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엄마를 찾으러 부엌으로 가요. 이 카오스 부엌이라는 작품에 보면 싱크대가 열려 있고 개수대에 물이 위로 넘치면서 폭포처럼 보여요. 근데 이 문이 살짝 열려져 있는 안이 되게 어두우면서 엄마가 그 안으로 빨려 들어갔나? 엄마가 어디 갔지? 근데 나무에 보면은 제가 그린 엄마 그림이 걸려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빨간 끈이 이렇게 매달려 있죠. 엄마가 없어졌다. 아이한테는 되게 비상 상황이에요. 그리고 나서 제 방으로 들어가서 저금통을 깨요. 그 저금통 안에는 제가 그 당시에 모아놨던 여러 가지 인형들과 구슬들이 있는데 그게 돈은 아니지만 내가 엄마를 찾으러 가는데 누군가가 도움을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누가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게 느껴져서 이 돼지 저금통을 깨고 그 안에 있는 친구들을 제가 가방에 넣어요. 보시면 뒤에 있는 나무가 부엌에 있는 나무보다 더 커져 있어요. 엄마가 점점 커지고 있죠. 그 다음 작업을 보면 제가 집 밖으로 나왔는데
이미 그때 나무는 제가 의존했던 엄마가 아니라 약간 괴물처럼 지나치게 커져 있고 싱크대에서 흘러나왔던 물이 이제 바깥으로 흐르면서 하나의 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 친구들을 데리고 배를 타고 엄마를 찾아서 가는 장면이죠. 그 다음에 어느 동네에 도착을 하는데 거기에 배나무가 있어요. 배나무에 한쪽은 꽃이 펴 있고 한쪽은 아무런 잎사귀가 없이 무서운 갈매기들이 앉아 있어요. 두 개의 이분법적인 방향을 가지고 있는 나무가 있는데 소녀를 자세히 보시면 소녀의 양갈래 머리카락 중에서 오른쪽의 머리카락이 길게 이렇게 자라면서 내가 어느 쪽으로 가야 엄마가 있겠나라는 걸 알려줘요. 당연히 꽃이 피어 있고 내 머리카락이 가르쳐주는 오른쪽 방향에 가면 엄마가 있겠다라는 걸 암시하고 있는 거죠. 어떤 시장 같은 동네예요. 아마 엄마랑 갔던 동네 장터 같은 곳인데 거기에 보시면 왼쪽 아래에 보면은 분홍 신발이 벗어져 있어요. 제가 신발을 벗어놓고 일로 다시 되돌아와야 돼요. 엄마를 데리고 가려면. 그리고 길을 잃을까 봐 그 빨간 줄을 제가 표시를 하면서 동네의 제일 큰 나무 위로 올라가고 아까 부엌에서 있었던 제가 그렸던 엄마의 그림을 가지고 종이 비행기를 만들고 거기에 그 빨간 실을 연결해서 날리면 그 종이 비행기가 엄마를 찾아가고 저는 그 빨간 줄을 잡고 가면 거기에 엄마가 있을 거야 라는 마음으로 이 작업을 하게 된 거예요. 여기에 보면 이 아이의 불안 심리가 되게 많이 보여요.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 시리즈들이 어른들이 봤을 때는 노스텔지어가 느껴진다. 아, 우리 옛날에 이런 동네에 살았었어. 되게 향수가 잔뜩 담긴 그림이네 라는 얘기를 하지만 어린 친구들이 이 작업을 보면은 아이가 불쌍해. 얘를 도와줘야 돼. 집이 무섭게 생겼네. 창문이 전부 다 시꺼매 하는 식으로 전혀 다른 걸 봐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의 그런 반응이 정말 좋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진짜 제 마음이었던 거예요. 언뜻 보면 되게 예쁜 알록달록한 집이지만 그 집들은 사람이 안 사는 집이에요. 이걸 제가 부산이라든지 여러 달동네의 집들을 찾아다니면서 보통의 달동네가 사람이 되게 많이 살기는 하지만 이 집들은 유난히도 철거되기 직전이어서 사람이 안 사는 집들을 주로 많이 찍은 거예요. 그 다음에 놀이터가 보이는 작업이 있어요. 제가 그때 7살이었는데 어쨌든 다음에 학교를 가야 돼요. 그리고 제 친구들은 다 유치원을 다니고 있을 때 저만 유치원을 안 갔어요. 그래서 엄청 무서웠던 거예요. 내 친구들은 글도 쓸 줄 알고 막 산수도 할 줄 아는데 나는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나 학교 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서 여기에 보시면 놀이터가 있어요. 이건 학교에 있는 놀이터인데 그 놀이터를 아주 외주를 타면서 막 이렇게 무섭게 위태위태하게 그 학교를 가는 것들이 그때 당시에 제 마음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작업을 보면은 진달래 밥과 들국화국 이런 게 있어요. 만약에 엄마가 날 진짜 버리고 도망가면 나 혼자 살아야 되는데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실제로 제가 했던 에피소드 중에 하나예요. 집 뒤에 있는 동산에 몰래 가서 이렇게 비닐 같은 걸로 제가 움막을 짓고 진달래를 따먹으면서 하룻밤을 지냈는데 집에서 난리가 났죠. 근데 저는 나름대로 테스트를 한 거였는데 엄마 아빠한테 발각됐을 때 진짜 많이 맞았거든요. 근데 말 안 했어요. 왜 그랬는지. 난 진짜 무서웠거든요. 그 다음 장면을 보면 엄마의 고향바다라는 작업이 나와요. 아이가 어떤 종이배가 되게 많은 동네로 그 검은색 고무 그릇을 타고 가요. 그 그릇에는 들국화가 붙여 있는데 이게 엄마가 되게 좋아하는 꽃인데 엄마를 데려오려면 선물을 줘야 되니까. 그리고 보면은 이 배가 많은 데가 뭐냐면 엄마가 항상 얘기했어요. 아, 엄마의 고향은 바닷가인데 거긴 배가 엄청 많아. 근데 저는 항상 상상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 상상했던 엄마의 고향 바다는 배가 많은데 나는 큰 배를 많이 보지 못했으니까 종이배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배치를 해놓고 이 아이가 엄마를 찾아서 되게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모습을 보인 거거든요. 다음에는 오줌 싸개 빨래인데 제가 7살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되게 불안이 심해서 밤마다 오줌을 쌌어요.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혼났죠. 할머니한테도 혼나고 엄마한테도 혼나고. 당시에는 되게 얇은 이불이 아니라 목화솜 이불로 되게 큰 이불이었기 때문에 한번 빨려고 하면 일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혹시나 엄마가 안 들어오는 게 내가 너무 오줌을 많이 싸서 빨래가 많아서 안 들어오지 않을까? 근데 내가 이걸 다 뜯어서 빨아놓으면 엄마가 그 빨래를 보고 빨리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아이의 마음을 제가 이 작업으로 표현한 거예요. 다음 작업이 이제 마지막 작업인데 하나의 커다란 나무가 나와요. 약간 크리스마스 트리를 닮은 듯한 나무인데 집 앞에 나무가 있었는데 할머니한테 혼났을 때는 제가
그 나무 뒤에 숨어 있었어요. 엄마가 올 때까지. 그리고 엄마가 퇴근을 해서 들어올 때 저를 그 안에서 손을 잡고 같이 들어가 주셨던 거죠. 그 기억이 있어서 이 나무에 엄마가 숨어 있지 않을까? 도망간 게 아니라 엄마도 누군가가 무서워서 거기 들어가 있는 거면 내가 엄마를 데리고 나와서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야지 라는 생각으로 만들었어요. 보면 한 꼬마애가 아까 그 주인공이 이렇게 촛불을 들고 날개를 달고 천사처럼 그 안에 들어가면 이 나무 곳곳에 엄마의 물건이 들어있어서 이 안에 엄마가 있다는 걸 상징을 해요. 그렇게 이 7살 시리즈가 11번째 이 사진으로 마무리가 돼서 직접 엄마를 보여주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 나무도 나무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 이 작업에는 계속 나무가 등장해요. 엄마를 상징하는. 그래서 마지막 이 크리스마스 트리 같은 화려하지만 되게 간소한 그런 나무가 엄마를 상징하면서 제가 그 나무를 데리고 들어가는다는 걸로 마무리를 하게 돼요. 제가 그 당시에 심리학 책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봤어요. 되게 많더라고요. 저랑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그리고 그런 것들을 심리학자들이 되게 많이 분석을 해서 독이 되는 어른이라든지 어른인데 아이인 척하는 어떤 뭐 피터팬 신드롬이라든지 그 책들을 진짜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그걸 읽고 나서 이 작업을 할 때 최대한 그걸 반영했어요. 제가 그 책을 읽고 어떻게 하면 좋은 기억으로 바꿀 수 있을까? 이미지화를 시켜야 되겠다. 작업하는 시간이 굉장히 길잖아요. 제 작업은 항상 2년 정도가 걸리거든요. 2년 동안 이 작업을 계속 매일매일 10시간씩 쳐다보면 그게 제 머릿속에 각인이 되고 엄마를 찾는 이야기가 똑같이 진행이 되지만 그걸 되게 동화적인 분위기로 하면 그게 내가 어릴 때 동화처럼 내 머리에 들어올 거야. 그러면 더 이상 그런 나쁜 기억은 없어지겠지. 내가 새로 만드는 이미지가 나의 어두운 기억을 눌러서 합쳐버리면 난 되게 앞으로는 더 이상 불안을 느끼지 않게 될지도 몰라 라는 생각을 하고 이 작업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엄마의 입장에서 심리적인 거를 제가 공부를 다시 하게 됐어요. 그랬을 때 모든 상대를 배려할 수가 없더라고요. 다 자기가 이겨내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의 이겨내려고 하는 제스처가 옆 사람한테는 상처가 되기도 하고 이런 관계가 되게 각자의 입장이 있다는 걸 그때 알게 된 것 같아요. 아무튼 그 전시를 기반으로 되게 마음이 홀가분해졌어요. 엄마의 기억도 되돌아오게 했고 나의 나쁜 기억도 그때가 엄마가 어쩔 수 없었다라는 것, 그때 어른들한테 그걸 따지는 게 별로 의미가 없다라는 것, 지금 중요한 건 내가 그 기억을 없애야 된다는 것, 그게 되게 중요했었고 굉장히 의미 있었어요. 저한테 그 전시가. 제가 해외에 어떤 프로젝트 때문에 나가 있는 동안 어머니가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하필이면 제가 외국에 있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그 연락이 왔고 제가 여러 번 상상했던 일이 정말로 일어났어요. 저희 엄마가 굉장히 인간관계가 좋으셨어요. 엄청 좋은 친구들이 많았는데 막상 제가 엄마의 장례식을 갔을 때 일어났던 일은 엄마의 친구들이 엄마랑 같이 도모했던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있었는데 아직 장례식도 끝나지 않았는데 그 일을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이제 그런 일에 대해서 막 물어오는데 저는 인간에 대한 실망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좋은 친구가 별로 필요하지 않겠구나. 아니면 친구는 안 좋을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사람들은 되게 선한 사람 같았지만 알고 보면 선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많이 했어요. 그리고 나서 했던 작업이 어제, 오늘, 내일이라는 작업이에요. 이 작업은 특별히 제가 어떤 전시에 내보내려고 했던 작업이라기보다는 제가 앞으로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볼 때 그리고 내 인생을 생각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한 번쯤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작업을 보시면 3개의 작업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는 공통적으로 바다가 있죠. 왼쪽에도 섬이 있고 맨 오른쪽에도 섬이 있고 가운데는 그냥 바다이고 어떤 나무가 떠 있죠. 왼쪽은 사람이 태어나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떤 땅으로부터 사람이 출발을 하죠. 거기에는 기억이 쌓이는 곳이어서 잔잔해요. 모든 게. 왜냐하면 지나간 시간들을 의미하는 거니까. 가운데로 오면 하나의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는 엄청나게 뭐가 붙어 있어요. 그거는 그 나무가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를 상징하고 그 바다 저 멀리에 보면 또 하나의 얘랑 비슷한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는 되게 초연하고 깨끗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다른 사람들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되게 좋고 여러 가지 환경이 좋아서 멋진 구름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스트레스도 없이 나무 그 자체로 떠 있는데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 나무는 구름도 없고 기댈 바위도 없이
얼음이 많이 달려서 무거운 상태에서 심지어 여러 가지 죽은 식물들도 가지고 있어서 되게 어려운 상황을 보여주고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고 있죠. 그 바다는 살살살 바람이 불면서 물결이 쳐요. 그리고 내일을 상징하는 작업에서는 엄청나게 파도가 많이 치고 거기에는 여러 가지 방향의 돛을 단 나무들이 흘러가고 있고 또 하나의 섬이 나와요. 그거는 죽음을 상징하죠. 다시 그 땅 안으로 들어가면 죽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그 힘든 일이 지나가면 다시 좋아질 거야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어머니의 죽음을 통해서 어쩌면 내 인생은 터널을 지나가고 있다. 근데 그게 벗어날 수 있는 터널이 아니라 두루마리 휴지의 통로처럼 얘가 나를 계속 따라다니네. 나는 그러면 이 통로를 벗어날 수 없고 죽을 때까지 계속 이렇게 힘들게 있어야 될지도 모르겠다. 그러면 앞으로 좋아질 거에 대한 기대를 별로 안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 불안이 그때 더 증폭이 됐던 것 같아요. 우연히 제가 어느 TV 프로그램에서 어떤 과학자가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얘기를 했어요. 세포가 있으면 세포에 핵이 있고 그 외부가 있는데 세포의 핵은 되게 단단한데 외부가 전해질이 되게 많아서 얘가 삼투압작용으로 이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핵은 얘가 못 들어오게끔 밀어내려고 하는 긴장 상태가 있는데 이게 바로 세포가 살아있을 때의 모습이다. 근데 만약에 세포가 죽으면 어떻게 되냐면 얘네들의 경계가 퍽 하고 터지면서 그 농도가 맞춰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고요해지면서 이 세포는 죽게 된다. 근데 되게 그 말이 저를 울렸던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싸우려고 하는 모든 것들 또는 되게 힘들어하는 대상들, 내가 되게 세상을 좋게 보려고 했는데 어쨌든 간에 나를 자꾸 밀고 들어오는 여러 가지 갈등들이 지금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겪는 일이고 어차피 내가 죽으면 이 모든 것들이 다 고요해질 거니까 이거를 되게 당당하게 이겨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이 캐릭터 에피소드는 5가지의 성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당시에 이제 저를 되게 힘들게 했던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부류의 사람들 중에서 가장 대표되는 사람들의 모델을 제가 뽑았죠. 그 전 작업에는 사람이 등장하는 케이스가 있었어요. 근데 이 작업부터는 사람을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나쁜 얘기를 하는 거고 어쨌든 그들에 대한 뒷담화이기 때문에 이때부터 제가 동물을 데리고 들어왔죠. 많은 사람들이 근데 왜 굳이 동물을 썼나요? 라고 물어보면 내가 이 얘기를 약간 네거티브하게 지금 전개를 할 건데 그 주인공을 동물로 쓰면 사람들이 그거를 되게 잘 받아들이더라고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동물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기운이 있어요. 그래서 설마 그 동물이 나쁜 역할을 하더라도 이해하려고 하고 되게 잘 받아들이죠. 그 첫 번째 작업은 성격의 섬이라는 작업이에요. 이거는 이 전체 작업의 캐릭터 에피소드의 전체를 아우르는 작업이죠.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이 작업 안에는 4개의 섬이 존재해요. 근데 맨 앞에 있는 이 큰 섬이 주인공이에요. 모든 사람은 이런 섬을 마음에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하나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여러 가지의 성격들이 있는데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다 다르게 행동을 해요. 예를 들어서 오늘 되게 높은 사람을 만나요. 그럼 나는 되게 그 높은 사람이 좋아할 만한 어떠한 캐릭터를 준비를 해요. 포장된 모습을. 근데 그게 만약에 귀여운 여우일 수 있겠죠? 그럼 그 사람을 만날 때는 여우를 앞에다 놓고 나머지 캐릭터들은 뒤로 다 물러나요. 이 섬을 보시면 동그란 섬을 중심으로 어떤 데는 곰이 나가 있고 어떤 데는 좀 다른 동물이 나가 있고 조그마한 동물이 나가 있기도 해요. 이런 것처럼 이 4개의 섬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개의 캐릭터 중에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얘네들을 앞으로 보냈다가 뒤로 보냈다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앞에 있는 섬을 보면 불탄 나무들이 보여요. 얘는 되게 상처 입은 친구예요. 그래서 거기에 지쳐있는 원숭이도 보이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지만 가장자리에는 굉장히 세 보이는 캐릭터들의 동물들이 나가서 얘가 가지고 있는 상처를 안 보이게끔 하고 잘 이렇게 다른 섬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작업이 보이는 게 집착의 방주예요. 집착의 방주는 말 그대로 집착하는 사람들이죠. 제 주변에 너무 많은 것들을 집착하는 사람들을 보면 전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 중에 한 캐릭터가 뭐냐면 엄청나게 집을 사고 싶어 하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하루 종일 집 생각만 하면서 아주 작은 방을 사고 오피스텔을 사고 주택을 사면서 그 얘기밖에 안 해요. 얘 인생에는 집밖에 없어요. 그 얘기를 제가 되게 오랫동안 들으면서 이 집착의 방주를 생각하게 된 거예요. 이 작업을 만들 때는 제가 전시 중에 여러 나라를 방문하게 될 때마다 집들을 다 찍었어요. 그걸 모아 놓은 다음에 제가 그거를 이렇게 블록을 쌓듯이 집들을 계속 쌓아요. 이 집들을 자세히 보시면 어떤 건 중국스러운 집이 있고 홍콩스러운 집이 있고 미국 같은 데도 있고 뭐 유럽 같은 데도 있죠. 그리고 뭐 컨테이너도 보이고 이 여러 가지의 집들을 아마 이 주인공은 평생을 모았을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을 보면은 노아의 방주처럼 지금 이제 이 땅이 없어진 거예요. 바다밖에 없죠. 그러면 평생을 이 집을 모았던 사람은 이 집을 어디다 둘 데가 없으니까 작은 배를 모아서 자기가 이제까지 모았던 집을 쌓은 다음에 무너지지 않게 꽁꽁 묶은 다음에 지금 표류를 하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그 사람의 집착으로 만들어진 이 집 덩어리들을 이 사람은 놓을 데를 찾지 못하고 표류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제가 그런 사람들을 조금 꼬집어주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음 작업은 자존심의 달이라는 작업인데 이거는 너무 자존심이 센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이야기예요. 너무 많죠. 저 스스로도 되게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지만 특히 이거는 두 성격이 다른 사람이에요. 하나는 곰같이 불같은 사람이고 하나는 하얀 원숭이 아니 하얀 부엉이 같이 되게 차가운 사람이에요. 두 땅이 이렇게 양쪽에 있으면 그게 연결되는 다리가 여러 개가 생기면서 대화를 하게 유도를 하는데 이 작업을 보시면 네 번째 다리가 흙으로 만든 다리이고 그 다리 가운데 꽃 같은 걸 만들어서 분위기를 되게 좋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지금 오른쪽에 있는 곰이 아직도 화가 나 있어서 불을 막 뿜으면서 그 다리로 가고 있고 저쪽에 있는 부엉이가 가운데로 와 있지만 다리 밑에는 다시 고드름이 달리면서 얘는 아직도 너무 차가운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강한 자존심이 어느 한 다리에서 만나서 얘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아마도 이 대화도 성공하지 못하고 헤어질 것 같은 느낌으로 작업을 좀 만들어 본 거예요. 그 다음 작업은 졸부의 텃밭. 그 졸부가 어떤 스타일의 사람이었냐면 그런 거 있잖아요. 농부였어요. 땅이 되게 많았는데 재개발이 되면서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지만 그 곁에 조그만 자기 땅을 남겨놓고 거기서 농사를 짓지만 벤츠를 타고 가서 농기계로 막 농사를 짓는 진짜 리얼한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분이 어느 공원의 큰 산을 사서 돌려 깎은 다음에 자기가 농사지은 농산물을 멀리서도 볼 수 있게 그 텃밭을 높이 계단식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전시하는 작업을 만든 거예요. 거기에 보면 공작이 있어요. 공작이 되게 나 되게 우아한 농부야. 나 되게 부자야. 난 되게 고급스럽지라는 모습으로 앉아있지만 사실 오른쪽 아래에는 닭이 하나 앉아있고 그 닭이 이 모든 것을 갖다가 다 조정해서 만든 장면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제가 아는 그 졸부를 약간 비꼰 작업이죠. 이 완벽주의자의 정원은 말 그대로 완벽주의자에 대한 얘기인데 주변에 가장 많은 사람이 바로 이런 유형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완벽한 사람들이 저한테 너의 불완전함을 지적질하면서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 나처럼 이렇게 완벽하게 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근데 그분들을 자세히 관찰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완벽한 부분이 있기는 해요. 근데 그거 빼고는 엄청 엉망인 데도 많은 거예요. 근데 본인이 그걸 모르시더라고요. 프랑스식으로 되게 잘 정돈된 정원이 있어요. 그리고 정말 잘 가꾸어서 줄도 잘 맞죠. 근데 저 멀리에 보면은 겨울이 다가오고 있고 눈보라가 있고 왼쪽에는 쓰레기 더미가 밀려 들어오지만 얘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내 정원은 완벽해. 쓰레기가 와도 완벽해. 여기에는 두 캐릭터가 있어요. 이 완벽한 정원을 자랑하려고 하는 사슴과 이 쓰레기를 몰고 들어오는 너구리에 대한 대결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완벽한 사람도 이런 쓰레기를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나 그걸 막을 수 있는 어떠한 것도 없이 그냥 불완전하게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얘기를 작업으로 좀 하게 된 것 같아요. 이거는 장남의 별 아파트라는 작업인데 이거는 너무 많은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예요. 물론 저도 장녀이고 여러 가지 책임감을 가지고 있지만 이 책임감을 지워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 사람들을 좀 지적질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 원숭이가 한 마리가 등장해요. 가운데 좀 높게 망원경을 보고 있는 원숭이는 보통 보면 원숭이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확실한 원숭이과예요. 맨 아랫단에 보면 여러 종류의 원숭이들이 앉아 있는데 이들이 바로 이 특별한 원숭이에게 책임감을 지워주는 사람들이죠.
한 원숭이가 건축가가 되었는데 그래서 아파트를 짓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사실 이 사람은 천문학자가 되고 싶었죠. 근데 천문학자가 되면 우리나라에서는 돈을 벌 수 없다라는 선입견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가족들이 이 친구를 천문학을 하지 못하게 토목학을 하게끔 유도를 해서 네가 돈을 벌어와야지 우리가 먹고 살 수 있지 않겠니? 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이 건설을 하게 만들죠. 그리고 이 원숭이는 아파트가 조금씩 올라갈 때마다 원래 자기의 꿈이었던 별자리를 쳐다보면서 별을 동경하고 있으면 아래에 있는 원숭이가 별과 되게 비슷한 과일들을 이렇게 굴리면서 네가 찾으려고 하는 별은 우리가 먹을 과일과 되게 비슷하니까 별 보지 말고 과일이나 좀 가져와 라는 식으로의 그런 제스처를 하면서 아이러니한 어떤 가족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각자의 능력이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끔 생각하죠. 왜 나는 이미지를 이렇게 집착할까?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주장하는 어떤 메시지를 사람들한테 전달할 때 음악을 잘하는 사람은 음악으로 만들고 영화를 만드는 사람은 영화로 전달하고 글을 잘 쓰는 사람은 소설을 쓰고 여러 가지의 능력이 있지만 저는 말 그대로 이미지를 만드는데 제가 특별하게 재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사람들하고 계속 대화하고 싶어 하죠.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것들을 작업 없이 설명을 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아무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특별하지 않은 얘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존심에 대한 얘기를 한다? 다 부부들이 그렇게 살지. 근데 사람들은 제가 만든 이미지를 제가 앞에 놓고 그 얘기를 하면 그 얘기를 매우 특별하게 받아들여요. 그게 저는 이미지가 가진 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모든 얘기들은 말로만 하면 너무 평범해요. 왜냐하면 내 주변인들이 만들어낸 그런 에피소드는 정말 흔하거든요. 그리고 말로는 또 길게 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누구나 다 경험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거를 제가 이런 콜라주를 통해서 내 마음대로 방식을 만들고 내 생각을 더해서 어떤 완성된 이미지를 만들어 놓고 이 이야기를 같이 하게 되면 굉장히 노멀한 얘기도 그들은 되게 특별하게 느끼면서 그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거에 되게 큰 매력을 느껴요. 그러니까 저는 모든 얘기가 실제로 제 주변에서 일어나야 돼요. 어떤 작가들은 완전히 허구의 얘기를 하기도 하잖아요. 나 자신의 경험과 상관없이. 근데 저의 특별한 점은 뭐냐면 제가 공상하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항상 무슨 일이 실제로 있어야 되고 그로부터 공상이 항상 출발해요. 그러니까 현실의 스토리가 항상 기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공상하는 걸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누군가 새로운 캐릭터를 만나면 그날 밤 잠을 못 자요. 이제 그 생각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지? 이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었어. 표정이 이랬어. 이랬을까? 다시 보고 싶다. 그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어.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공상을 많이 하는 사람이고 꿈도 되게 많이 꿔요. 나에 대한 관심도 되게 많은 사람인데 그거를 작업으로 못 풀었을 때에 어떤 답답함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제 작업실은 두 가지의 면이 있어요. 한쪽은 사진을 하는 컴퓨터가 있고 한쪽은 반드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해놨어요. 사진은 제가 미리 구상을 하고 오랫동안 사람을 만났었고 그로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과정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길고 마지막이 될 때까지 온 힘을 다하지만 드로잉은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오늘 뭘 그릴지 난 몰라요. 그냥 항상 흰 종이가 걸려 있고 그날 내가 무슨 꿈을 꾸었거나 내가 되게 답답하거나 난 되게 나쁜 생각을 했는데 그걸 아무도 모르고 나를 되게 착하게 생각하네. 난 사실 이런 사람인데 라는 식으로 그림을 막 풀어서 그거를 뱉어내는 식으로 작업을 해요. 저같이 조각을 전공한 사람들은 몸으로 뭔가를 만드는 경험이 어릴 때 많았었기 때문에 항상 뭔가가 힘들어질 때는 몸으로 풀려고 해요. 그 행동 중에 하나가 드로잉인 것 같아요. 드로잉 자체도 내가 머릿속에 뭔가가 힌트를 얻고 이미지를 얻어서 그림을 그리기는 하지만 솔직히 굉장히 모호한 거예요. 이렇게 내가 오늘 뭘 그릴지도 모르고 지금 내 감정이 어떤지 모르지만 오히려 뇌의 컨트롤을 받지 않고 내 손의 힘으로 그림이 그려질 때가 되게 많죠. 그래서 그렇게 얻은 것들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다가 어떤 사진 작업을 할 때 독특하게 그 캐릭터가 잘 안 풀렸을 때가 있어요. 보조적으로 뭔가 얘기가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사진으로는 안 될 때 그때 드로잉으로 제가 그려서 전시할 때마다 조금씩 끼워 넣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드로잉들은 제가 스스로 그리고 아무도 안 보여주는 케이스가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그 내용을 보면 사람들이 저를 조금 다르게 볼 것 같아요. 조금 다른 캐릭터가 그 안에 들어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꽤 많이 포장해 왔던 되게 명랑하고 되게 열심히 하고 뭔가를 잘하려고 하는 원성원이 아니라 짜증나고 불안하고 미워하는 그런 것들을
뭉쳤다가 제가 그림으로 나타낼 때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 저도 약간씩 놀랄 때가 있어서 이런 그림을 그려서 나는 그걸 그냥 해소했구나. 그러면 이거를 그냥 담아둬야지. 제 얘기예요.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고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지만 제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어떤 나 혼자의 말, 혼잣말, 그렇기 때문에 굳이 남들한테 보여줄 필요가 없는 것들, 그렇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어떠한 행동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죠. 제가 예전에 했던 건데 빨간 머리카락을 뽑아라라는 드로잉이 있어요. 근데 이 작업은 어떤 거였냐면 제가 파리에서 레지던시를 할 때 지원금을 받았어요. 근데 이 돈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되게 먹는 걸 좋아하는데 돈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하루 동안에 제가 좋아하는 레스토랑을 5군데를 가서 5끼를 한꺼번에 다 먹었는데 배탈이 난 거예요. 근데 레지던시니까 약을 구할 수가 없어서 파리 이제 말이 안 통하니까 밤에 끙끙 앓다가 제가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누가 빨간 머리카락을 뽑으면 낫는다는 거예요, 배가. 그래서 제가 밤새 머리카락 사이를 막 헤집고 다니면서 그 빨간 머리카락을 찾았는데 못 찾고 꿈을 깼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그 드로잉을 보면은 빨간 머리카락이 굉장히 도드라지게 이렇게 탁 서 있는데 어떤 손들이 계속 다른 데를 헤집고 찾는 그림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작업은 이게 페르시아의 형벌이라는 작업이에요. 하나의 다리가 보이죠? 그게 제가 어릴 때부터의 컴플렉스였어요. 제가 말랐어요. 유난히 제 체형에서 허벅지만 두꺼워요. 제가 이거를 어릴 때 한번 빼보려고 죽음의 다이어트까지 했는데 얼굴만 해골이 되고 허벅지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거를 몇 차례 경험을 하고 이게 대체 왜 살이 안 빠지는 거지? 하고 엄청 고민을 하다가 꿈을 꿨어요. 꿈에 제 전생이 페르시아 사람인데 어떤 되게 나쁜 죄를 짓고 벌을 받게 된 거예요. 그 벌이 뭐였냐면 엄지발가락을 딱 찢어서 그 안에 개미를 넣으면 개미가 제 혈관에다가 알을 낳고 그 알이 제 몸을 뚱뚱하게 부풀린 다음에 죽게 되는 그런 형벌이었어요. 그때 제 꿈에서 이 알들이 제 허벅지에 가득 차서 허벅지가 부풀어 오르면서 죽었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다이어트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어떤 전생의 죄이기 때문에 이 허벅지는 절대로 가늘어지지 않는다라는 걸 이제 인지를 하게 된 거죠. 다음 작업은 어떤 거냐면 마음을 고치는 나무인데 유학생활 도중에 잠깐 한국에 왔는데 그때 되게 미세먼지가 많았을 때예요. 제가 종로바닥을 너무 좋아가지고 몸을 살려고 하루 종일 돌아다니고 난 다음에 급성 폐렴에 걸렸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는데 폐렴에 걸리면 등에 도끼를 꽂은 것처럼 아파요. 그래서 병원에서 링거를 맞기 직전에 이제 잠이 들었는데 등에 누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건조한 나무를 꽂은 것 같은 느낌? 그리고 누가 내 등을 가르는 느낌으로 있었다가 어떤 약이 들어오면서 굉장히 숨이 편해지는 순간이 있었어요. 그때 살짝 이 꿈을 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여자아이가 이렇게 엎드려 있는데 그 위에 이렇게 되게 건조한 나무가 꽂혀 있고 약간 혈관을 상징하는 파란 줄로부터 에너지를 얻어서 이제 다시 낫게 되는 그런 식으로 제가 드로잉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완벽주의자의 망토는 아까 설명드렸던 완벽주의자의 정원에 곁들여져 있는 드로잉이에요. 엄청 멋있는 망토다라고 자랑을 하는데 그 망토가 등에 있는 부분이 빵꾸가 뽕 나면서 그 안에 그 사람의 상처가 보이는 거예요. 아마 이 완벽주의자는 자기 등에 이렇게 흉측한 상처가 있는 걸 몰랐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한테 망토만 자랑하는데 사실은 이 사람의 완벽하지 않은 어떤 등의 모습을 그 망토의 구멍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제 작업은 남들이 말하는 초현실주의적인 조금 좀 비현실을 만들어내는 콜라주 작업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진짜 많이 했었어요. 그냥 그림으로 그리면 편하잖아. 굳이 저거 찍으러 다니지 않아도 되잖아. 라고 하는데 그림과 사진은 기본적으로 너무너무 다른 매체예요. 예를 들어서 그림이라고 하는 건 제한도 없고요. 규칙도 없어요. 그래서 없는 것도 사실은 그릴 수 있죠. 근데 사진은 그렇지 않거든요. 사진은 반드시 그 장소에 가서 그 대상을 보고 내가 찍어야지 담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제한이 많고 말 그대로 없는 거는 못 찍어요. 근데 없는 거를 못 찍는 매체를 가지고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게 저한테는 되게 큰 매력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테마는 실제 제 주변에 있었던 현실 얘기잖아요. 그 현실 얘기를 가지고 거기다가 제 판타지를 넣는 거예요. 그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사진 작업의 프로세스랑 되게 비슷해요. 내가 누군가를 현실적으로 만났어요. 굉장히 오래. 마찬가지로 제가 그 사람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바깥에 나가서 그 사람을 대표하는 어떠한 이미지, 내가 상상했던 그 대상을 반드시 찾아내야 돼요. 그걸 찾아내는데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그거를 찾는 과정과 길이와 경험이 그 사람을 오래 만났던 경험하고 되게 오버랩이 많이 되면서 그 사람을 되게 깊이 알 수 있는 어떤 과정이기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걸 찍어냈죠. 그리고 그것만 가지고 이 사람에 대한 판타지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게 저는 되게 좋아요. 그 장애가. 만약에 그림이었으면 왜곡이 되게 많이 됐을 거예요. 좀 더 멋있어 보이기 위해서 그 사람의 에피소드를 바꿀 수도 있겠죠. 근데 사진이라는 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있는 것만 찍었으니까. 그래서 이 이야기를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 사진이네? 그럼 이거는 있는 것만 찍었겠네? 왜냐하면 카메라는 있는 것만 찍는 도구니까. 그걸 통해서 이미지를 얻었으니까. 그런데 왜 이것들은 다 되게 비현실적으로 보일까? 라는 그러한 궁금증과 현실과 비현실이 막 교차되는 그 지점이 사람들이 이 콜라주라는 것을 되게 독특하게 느끼고 그 이야기에 빠져들고 이 콜라주라는 언어잖아요. 내가 이 언어를 가지고 사람들하고 소통을 할 때 많은 호기심을 더 많이 유발할 수 있어요. 저는 그게 되게 매력적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반드시 그 장소에 가야만 그 사람을 대표하는 이미지를 얻어낼 수 있다. 그 과정이 매우 힘들지만 그게 나를 되게 나의 상상을 자극한다.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가끔 사람들이 제가 작업을 한다 그러면 나 어저께 어딜 갔었는데 거기 되게 멋있더라. 너 거기 가서 사진 찍어봐. 라고 하면 저한테는 그게 안 통해요. 왜냐하면 저는 주제가 있어요. 그럼 이 주제를 표현할 굉장히 많은 오브제들을 어디선가 저는 구해야 되지만 실제 제가 촬영하는 걸 따라가 본 사람들은 되게 많이 실망을 해요. 왜냐하면 독특한 걸 찍는 게 아닌 거예요. 제 작업을 보면은 이거 작업 자체로는 독특할 수 있어요. 없는 곳이니까. 근데 그거 하나하나를 보면은 되게 흔한 것들이거든요. 즉 말하면 어디나 있는 풀들을 가지고 또는 어디나 가면 있는 바다를 가지고 그 평범한 몇천 개를 찍어서 그 평범한 몇천 개를 모아서 특별한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도 되게 재미있었어요. 어떤 아무 의미 없는 돌들을, 아주 흔한 나무들을, 그거를 근데 천 몇 개가 모이게 되니까 아주 특별해지는 그런 경험들, 그런 것들이 이 사람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되게 큰 역할을 해요. 제가 2013년에 캐릭터 에피소드를 하고 나서 2017년 타인의 풍경을 할 때까지 중간에 4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요. 원래 계획대로라면 훨씬 더 빨리 개인전을 했었어야 되는 건데 제가 2015년도에 제가 하려고 하는 이제 작업이 있었죠. 그게 어떤 거였냐면 나무에 눈이 많이 붙어 있고 눈이 되게 많이 포근하게 많이 나온 그런 장면이 꼭 필요했어요. 그래서 2년에 걸쳐서 계속 산을 다녔는데 희한하게 그때만 눈이 거의 안 왔었어요. 설악산에 눈이 왔다 그래서 정말 다 이구지고 설악산을 올라갔는데 이미 중간부터 눈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 태백산에 눈이 왔다 그래서 바로 달려가서 태백산을 갔는데 제가 이미 올라갈 때는 눈이 막 녹고 있는 거예요. 리서치를 해보니까 덕유산에 눈이 왔대요. 그래서 바로 내려와서 덕유산을 갔는데 또 거기도 제가 생각했던 만큼의 눈이 쌓여있지 않았던 거예요. 한라산에 눈이 왔대요. 그래서 미친 듯이 쿡쿡쿡쿡 뛰어내려가지고 다시 제주도 비행기를 타고 한라산을 갔죠. 거기에서 촬영을 완성했어요. 너무 좋았어요. 근데 갑자기 그때부터 허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그 전부터 허리가 계속 안 좋았는데 작업을 해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별로 신경을 안 쓰다가 작업을 딱 마쳤을 때 이제 내가 원하는 장면을 얻었을 때 너무너무 통증이 심해가지고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병원을 가서 MRI를 찍었더니 이미 척추뼈가 하나가 이렇게 다 갈라져가지고 주저앉아 있고 이게 다 골절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되게 많이 안 좋은 상태고 MRI 상으로 보면 80세 할머니의 허리인 거다. 이건 수술도 불가능하고 그냥 무조건 누워서 고쳐야 된다라고 해서 한 3개월 동안을 집에 누워 있었어요. 그 전까지는 제가 작가 생활을 하면서 내가 작가였던 적을 후회해 본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경제적으로 늘 항상 어렵고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지치기는 했지만 내가 만들어내는 이미지에 대한 어떤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에 난 이 직업을 너무 사랑해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파서 누워있고 앞으로 더 나빠질 거를 생각을 하니까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이거 작업 때문인가? 나 이거 계속 해야 될까?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당시에 제가 되게 잘 지냈던 친구들이 있었죠. 그분들은 컬렉터이시기도 하면서 저를 도와주시는 분들도 됐죠. 그리고 그분들이 정말 저를 부러워하시고 너는 창작자이고 작가이니 얼마나 좋냐라고 했지만 입장이 확 바뀐 거예요.
나는 지금 별로 돈도 없어서 치료도 받는 것도 걱정이 되고 앞으로 할 작업도 너무 걱정이 되는데 저분들은 나와 비슷한 세대에 태어나서 저런 직업을 갖게 되고 사회적으로 촉망받으면서 모든 게 다 완벽하게 멋있어 보인다. 엄청 부럽다라는 생각을 그때 처음 했던 것 같아요. 생각해 보니까 어디서부터 이 길이 갈렸던 거지? 어느 순간에 자기의 직업을 선택을 하고 각자의 직업을 가지면서 사회적인 어떤 인격을 그러니까 형성하게 된 거죠. 아파서 누워 있으면서 내가 제일 잘 지내는 사람들이고 나를 도와줬지만 내가 갈 수 없는 다른 풍경을 가진 직업을 동경하게 됐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작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계기는 말 그대로 내가 서 있는 이 작가라는 풍경이 말도 없이 초라하게 느껴졌고 이 직업을 가진 결과가 나의 건강 악화였고 모든 것들이 되게 안 좋아지고 있다는 느낌이 있었고 그래서 이걸 계속 해야 되나 걱정을 하고 있는 순간에 내가 쳐다볼 수 있었던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 그리고 그 직업들의 풍경이 저한테 되게 각인이 되면서 세게 다가오는 순간이었던 거죠. 그래서 누워 있으면서 이 공상을 했어요. 그들, 예를 들어서 금융인이나 IT 전문가나 또는 교수나 또는 공직자나 되게 명함을 내밀면 누구나 다 좋아할 만한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풍경 속에서 그 직업을 해내고 있고 자신의 이야기를 만들어낼까라는 걸 공상을 하기 시작을 했고 빨리빨리 작업으로 만들게 된 거죠. 제일 많이 공부한 작업이 금융인의 돌산이었어요. 정말 돈에 관심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작업을 팔아서 작품 대금이 들어오면 그거는 작업을 하기 위한 통장에 넣어놓고 제 생활비로는 안 써요. 그래서 그거는 다음 작업을 위한 이제 재료가 되는 돈이거든요. 근데 그게 엄청나게 지출이 세요. 어떤 것보다도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돈을 모을 수 있는 기회가 저는 없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거의 한 10년 전에 저를 도와주시는 분이 있었는데 금융인들이셨어요. 그분들은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고 주식계의 샛별 같은 분들이고 엄청 돈을 많이 버신 분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저에게 돈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줬죠. 그전까지는 금융이 뭐고 주식이 뭐고 돈에 대한 개념이라는 게 있나? 그게 뭐 필요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분들이 그 돈의 개념에 대해서 왜 돈이라는 게 있는지, 왜 주식이라는 게 생겨났는지, 주식의 시장이 왜 막 뛰는지에 대한 모든 얘기를 저한테 되게 많이 해주셨어요. 그 얘기가 나한테 잘 안 먹혀 들어갔지만 그 이후에 제가 다큐멘터리 같은 거를 찾아보고 어떤 서적 같은 거를 뒤져보면서 돈이 이런 거였구나. 돈이라는 게 생각보다 무형이구나. 그리고 이거는 실제 내가 가진 돈이 아니구나. 그냥 숫자구나. 그리고 이거는 가치가 없어질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버는 이 돈이라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만들어질 수도 있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한참 나누고 난 다음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바로 돌을 금으로 만들고 다시 금을 돌로 만드는 사람이겠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작업을 하게 됐어요. 금융인의 돌산을 보면 어떤 흙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돌이 되게 많이 있는 어떤 커다란 채석장 같은 분위기에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황금색을 띠게끔 제가 잘 만들었어요. 물론 처음에 찍을 때부터 약간 붉은 기운과 오렌지 기운이 있는 흙을 찾아서 제가 찍기도 했지만 제가 이런 황금 톤으로 이 흙을 찍은 이유는 바로 이 황금과 돌을 약간 구별 없게 배치하기 위해서였어요. 이 작업을 자세히 보시면 처음에는 눈에 띄지 않지만 그 바위 구석구석에 황금 덩어리가 굉장히 많이 깔려 있는데 워낙 톤이 비슷하고 덩어리의 크기가 비슷하니까 잘 찾지 않으면 보이지가 않아요. 즉, 이 맨 땅의 바위이고 그냥 흙이지만 이 금융가들이 이 흙에 들어가서 아무 가치 없었던 어떠한 돌을 어떤 주식이라는 가치를 두고 사람들이 이게 가치 있다라고 말을 해주면 그때부터 이게 가치가 생겨나고 어마어마한 돈이 되고 커다란 주식 덩어리가 돼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들은 이것들을 아무 가치 없이 버려지게도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부터 이 돌을 황금으로 만드는 거죠. 근데 그 과정에 뭐가 필요하냐면 정보라는 게 되게 많이 필요해요. 작업을 보시면 한 나무에 전깃줄을 달고 있는 많은 전구들이 있고 그 전구들은 빛의 밝기가 약간씩 틀려요. 그리고 그 전선들은 꼭 어떤 그래프를 상징하듯이 이렇게 널려 있죠. 그게 뭐냐면 우리가 주식시장을 가서 보게 되는 여러 회사들의 가격 변동이라든지 어떻게 움직이고 있다는 모든 그 경제 지표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구들은 불이 꺼진 것들은 말 그대로 가치가 사라진 것들, 그리고 불이 많이 켜져 있는 거는 지금 가치가 상승하는 것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조종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밝아지고 꺼지는 것이에요. 이거는 말 그대로 자연현상은 아닌 거죠. 금융인들이 이 돌산을 황금산으로 만들었다가 다시 돌산으로 만들었다가 그들에 의해서 조정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 작업의 약간 뒤편에 보면은 황금 가지가 있는 나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항상 주식을 한다라는 걸 할 때 그냥 있는 것들을 가지고 주식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누군가로부터 투자금을 받아내야 돼요. 그 돈을 굴려서 이제 더 많은 돈을 만들어내기도 하는 건데 투자를 받으려면 누군가한테 되게 멋진 모습을 보여줘야 되죠. 바로 그 나무가 그 멋진 모습인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보여주죠. 이 나무가 가지가 계속 황금색을 띠면서 황금 가지가 뻗어나가고 거기에 보면 황금 공이 달려요. 그게 열매처럼 밑으로 뚝뚝 떨어져요. 네가 이 나무에 투자를 하면 앞으로 이 나무는 계속 황금 공을 낳을 거야. 그러니까 너의 돈은 더 많이 불어나겠지. 라는 식의 어떤 본보기로서의 나무가 그 안에 보여지고 있죠. 그리고 이 작업을 보면 저 뒤에 굉장히 앙상한 나무가 있고 전구가 거의 꺼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언젠간 매우 핫했는데 지금은 없어진 주식시장들, 어떤 가치들을 상징하고 있죠. 그리고 이 안에 동물들이 있는데 뿔이 달린 황소가 있어요. 제일 크게 보이죠? 이 친구들이 주식시장에서는 항상 호황일 때를 나타내는 그런 동물이에요. 그리고 이 안에서 보면은 굉장히 여러 동물들이 비슷한 톤을 가진 모양으로 숨어져 있어서 거기에는 독수리도 있고 거기에는 여우도 있고 조그마한 두더지도 있어요. 이 두더지는 정말 찾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톤으로 되게 조그맣거든요. 얘네들은 뭐냐면 이 주식시장을 이끌어가는 여러 펀드 매니저들의 캐릭터를 상징을 해요. 제가 만났던 매니저들도 각자의 방법으로 이 주식시장을 해석하는 느낌과 이 지략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제가 상징을 해서 어떤 사람은 독수리로, 어떤 사람은 여우로, 어떤 사람은 두더지로 이렇게 상징을 하면서 이 금융인들이 어떻게 돈을 만지는지, 사실은 이 전체 타인의 풍경 작업에서 이들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권력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런 얘기들을 제가 금융인의 돌산이라는 작업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공직자의 얼음기둥도 엄청나게 큰 권력에 대한 얘기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힘을 갖기를 원해요. 근데 제가 만났던 어떤 고위공직자가 있어요. 근데 그 공직자가 어떠한 위기에 처해 있더라고요. 왜 고민을 하냐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이제 결정해야 된대요. 내가 권력을 향해서 라인을 탈 것인지 아니면 그냥 나의 직업을 통해서 나의 이상만 실현할 것인지 그 두 개를 지금 결정해야 될 때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작가인 저는 그게 무슨 상황인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고,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전의 여러 역사에서 권력을 탐했던 정치가들이나 또는 모든 것들을 지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것들을 선택하는지를 제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느끼는 공직자들은 청명하면서 깨끗하고 되게 투명해야 된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리고 되게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얼음강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얼음이 굉장히 많은 곳을 찾아서 그 얼음을 찍고 그 깨끗하고 투명한 얼음강이 어느 순간부터 터져 나오면서 밑에 깔려있는 지저분한 흙들이 보이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그 작업을 보시면 기둥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게 바로 공직자의 얼음 기둥이어서 내가 어떤 욕구가 있어요. 나는 권력을 갖고 싶어. 그러면 보시면 땅에서 밑에서 위로 솟아나는 고드름이 있고 그걸 알고 위에서 내려오는 고드름이 있어요. 그게 딱 만나면 커다란 얼음 기둥이 되죠. 누군가가 권력을 향해서 다가가면 위에서 그 권력이 그걸 알아보고 그 권력의 고드름이 밑으로 내려오는 거죠. 아래에서 가는 것과 위에서 만나는 것들이 만나면 커다란 기둥이 되고 그 안에 보면은 하얀 부엉이가 있어요. 이 사람이 권력을 쥔 사람이고 이제 이 학이 여기서 나타나는데 학은 보통 되게 청렴한 정치가라는 느낌으로 제가 세웠는데 어떤 학은 그걸 멀리서 바라보고 있지만 어떤 학은 그 기둥으로 다가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올빼미가 이 하얀 학한테 우리의 기둥 안으로 들어오기를 유인하고 있고 이제 어떤 것을 결정한 그 학이 그 기둥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업을
촬영할 때 되게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얼음이 통째로 꽁꽁 얼어 있는 것을 제가 발견을 해야 되는데 이게 되게 쉽지가 않았죠. 그래서 청송이 제일 추운 곳이었기 때문에 청송에 있는 강들을 굉장히 많이 제가 돌아다니고 촬영을 되게 많이 했고, 대부분의 강들은 가운데에 들어가서 찍었어야 되는데 사실 가운데의 얼음은 되게 얇아요. 그리고 되게 위험해요. 그리고 강은 굉장히 넓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걸 촬영을 할 때 죽을 각오를 하고 약간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차는 너무 멀지 않은 곳에 주차를 시켜놔야 돼요. 만약에 사고가 나서 없어지게 되면 누군가가 저 차를 발견하고 여기 어디선가 누군가 사고가 났다라는 걸 좀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얼음들을 사진을 찍고 이렇게 작업을 만들어서 완성을 하게 된 거죠. 이 작업은 IT 전문가의 물풀 네트워크라는 작업인데요. 제가 알고 있는 IT 전문가들은 대부분은 다 포털 사이트, 즉 다음이나 네이버 쪽에서 일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었는데, 그 친구들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인터넷이라는 게 언제부터 있었지? 그리고 거기에는 뭐가 있지? 라는 걸 되게 많이 생각했어요. 지금은 인터넷이 없으면 저희가 아무것도 일을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인터넷이 뭘까라고 정말 많이 고민하다가 어느 날 제가 비가 많이 온 다음 날 하천 강변을 걷고 있었는데 그때 이렇게 물 때문에 쓰러져 있는 풀들을 보게 됐어요. 비가 많이 오고 난 다음 날에는 이 물의 힘 때문에 이 풀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쓰러지거든요. 아마도 인터넷이라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없는 어떤 가상의 세계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물처럼 잔잔하게 존재하고 있으면서 어떤 모양이든지 만들어지지 않고 계속 흐르고 있는 게 아닐까? 예를 들어서 이 하천에 있는 이런 풀들을 보면은 이 풀이 처음에 봤을 때는 물을 전혀 못 느끼지만 그 물로부터 양분을 받아가지고 점점점 자라게 되는 거죠.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세상에서는 정보라는 게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풀들이 흐르는 물에 의해서 정보를 받고 일을 하고 다시 이 풀들에 의해서 다른 정보가 건네지고 하는 것들을 제가 이 하천에 있는 풀로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쓰러져 있는 풀들은 이 정보가 과잉이 돼서 물의 힘이 너무 세지니까 이렇게 쓰러지게 되는 거고, 그런 걸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인포를 받고 정보를 받고 그 정보로 인해서 되게 많은 것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정보에 의해서 풀들이 쓰러지면서 상처를 받고 너무 과잉된 정보로 인해서 사람들이 오해를 하게 되고 뭔가가 잘못되고 있는 것들을 이제 풍자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가로등 같은 것들이 되게 많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들은 하나의 기계 같은 것들을 상징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터넷에 접속을 하기 위해서는 핸드폰이라든지 아니면은 컴퓨터 같은 게 필요한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기계, 이 가로등을 통해서 이 물이라는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한편으로는 우리가 와이파이 존이라는 것들을 상징하기 위해서도 이것들이 군데 되게 많이 깔려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보시면 작은 오리도 있고 뭐 작은 닭도 있고 이 사이사이에 일을 하고 있죠. 얘네들은 이 인터넷의 흐름이 잘 되고 있는지 정체된 곳이나 막혀 있는 곳이 없는지를 두루두루 살피고 있는 어떤 동물들로서 제가 이걸 상징을 표현한 겁니다. 이 작업은 언론인의 바다라는 작업입니다. 기자님들은 물론 여러 가지 캐릭터가 있고 정치적인 성향도 되게 많이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어떠한 사고가 있거나 사건이 일어났을 때 현장에 들어가서 그것들을 우리한테 전달해 주는 어떤 되게 중요한 업무를 하고 계시죠. 이 바다를 보면 저 뒤에는 아무 일도 없이 고요하게 정말 잔잔한 바다가 보여요. 근데 만약에 이런 걸 한번 가정해 보죠. 시리아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그 전쟁터에 가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그 시리아 전쟁이 왜 일어났고 지금 무엇 때문에 이게 계속되고 있고 어떤 사람이 선이고 어떤 사람이 악인지를 단지 뉴스를 통해서만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 언론인이 어떤 식으로 취재를 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정보가 전혀 다르게 될 수 있는 거죠. 이 바다가 하나의 시리아 전쟁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상상 가실 거예요. 여기는 약간 태풍이라는 게 지금 불고 있고 이 파도의 모양을 보시면 굉장히 정상적이지 않은 굉장히 엉켜있는 파도가 보이죠. 여기에 전쟁이 일어났고 이제 두 그룹의 전혀 다른 캐릭터를 가진 언론인들이 이 태풍, 즉 전쟁이라는 것을 취재하기 위해서 다 출동한 모습이 보여요. 여기에 보면 고정된 섬에 앉아 있거나 서 있는 펭귄들이 보이고 그리고 여기에는 몇 개의 배들이 떠다니는데 그 배에는 하이에나라는 동물들이 타고 있습니다.
둘 다 언론인이지만 완전히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죠. 예를 들어서 이런 고정된 섬에서 바라보는 태풍은 어떤 고든 시각을 가지고 있지만 이 태풍이 어느 방향으로 흐르고 있고 파도가 몇 미터가 되고 거리가 얼만큼인지를 굉장히 자세히 알 수 있어요. 대신에 배를 타고 있는 하이에나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그 파도에 휩쓸려서 이미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파도의 높이라든지 거리를 측정할 수 없지만 이 파도가 어떠한 힘을 가지고 있고 얼만큼 강력한 것인지는 같이 파도에 휩쓸리면서 알 수 있거든요. 즉 얘네들은 전혀 다른 언론인이지만 그것을 감지할 수 있는 기능은 전혀 다르게 느껴질 수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또한 다른 점이 있죠. 펭귄 같은 경우에는 원래 물에서 헤엄을 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뛰어내려서 이 파도를 직접 경험하고 이것들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캐치할 수 있는 반면에 하이에나라는 친구들은 이 배에서 떨어져서 바다로 들어가게 되면 바로 죽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기감이 강하겠죠. 언론인들 중에서도 본인들이 이 장소를 떠나거나 이 환경이 달라지면 자기가 곧 없어질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한 자기의 측면에 붙어서 환경에 적응해서 거기서 보이는 것만을 취재를 해서 전달하기도 하지만 펭귄처럼 굉장히 작지만 또는 힘이 없어 보이지만 자신이 서 있는 곳에서도 관찰할 수 있고 물속에 들어가서 같이 이렇게 휩쓸리면서도 관찰할 수 있는 두 가지 면을 다 같이 언론인으로서 전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게 되면은 어떻게 이 태풍을, 어떻게 이 전쟁이라는 상황을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다른 인식을 갖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느끼기에는 전문가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면서 성향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의 풍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되게 심각해지더라고요. 옛날에는 이렇게 레이어가 안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점점 제가 작업을 하게 되면서 레이어의 수가 점점 늘어나요. 2017년도에 했던 것들은 한 레이어가 1,500개 정도가 됐는데 지금 하고 있는 신작에서는 2,000개가 훨씬 넘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셀 필요가 없더라고요.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근데 레이어가 많아진다고 해서 작업이 복잡해진다는 뜻은 아니에요. 레이어가 많아져도 작업이 되게 심플해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부터는 제가 레이어가 많다, 더 많은 걸 모았다, 몇 개로 만들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에 큰 의미를 안 두게 된 것 같아요. 제가 포토샵으로 작업을 하고 사실은 이게 어쩐 포토샵이라는 꼴라주라는 또는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합성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그냥 아주 단순한 기법인데 제가 워낙 이거를 깊이 있게 파고들다 보니까 사람들이 제가 되게 컴퓨터를 잘하는 줄 알아요. 근데 사실 저는 되게 아날로그적인 사람이에요. 아직까지도 은행에 가서 돈을 뽑는 사람이라서 모든 매체에 대한 거부감이 되게 큰 사람이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제가 어릴 때 포토샵을 배워서 지금까지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많은 툴을 사용해서 되게 간단하게 과정을 좀 생략할 수 있는 좋은 툴들이 많이 있지만 1999년에 처음 포토샵을 배웠을 때 사용했던 툴을 지금까지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물론 버전들이 되게 똑같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로 사용하는 툴은 뭐냐면 지우개 툴이에요. 보통 보시면 사람들이 그걸 늦게 딴다라는 말로 표현을 해요. 근데 이제 저는 말 그대로 지우개 툴을 가지고 조그마한 커서를 만들어서 이렇게 지우면서 얘를 따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눕기라는 말로는 그게 표현이 안 돼요. 그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 이거는 그림 그리는 거랑 되게 똑같아서 굉장히 섬세하게 이거를 오리다가 이 부분은 없어져야 돼 라면 얘를 없애야 되는 거예요. 저는 어시 없이 혼자서 이 일을 다 하거든요. 그러면 주변에서 어시를 하나 만들어서 같이 해라. 그럼 2배로 빨라지지 않겠니? 라고 하지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결정적으로 저는 누군가가 제 작업을 개입하는 걸 너무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제 작업은 항상 컴퓨터 안에 있고 나만 봐요. 아무도 볼 수 없어요. 그리고 전시할 때까지는 정말 저만 보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성격적인 결벽증 이런 것도 있죠. 두 번째로 쓰는 툴은 스탬프죠. 모자라는 부분이 생기면 도장 툴을 이용해서 도장을 찍어요. 이거는 사실은 모든 포토샵을 처음 배우는 친구들이 다 하는 굉장히 간단한 툴이죠. 그 다음엔 이 트랜스폼이라고 해서 얘를 크기를 줄였다가 키웠다가 하는 거, 돌렸고 이런 툴이 있어요. 이것도 되게 간단해요. 그 다음에는 레벨이라는 색보정 툴을 써요. 근데 이 4개 이상은 거의 안 써요. 근데 사람들이 제가 하는 포토샵을 보고 너는 포토샵의 달인이야. 그러니까 와서 학교에서 강의를 좀 해줘. 이걸 좀 가르쳐 줄 수 있겠니? 하는데 저는 그것밖에 아는 게 없어요.
그래서 가르쳐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너무 자연스러워 보이게 작업을 할 수 있어? 라고 하면 그 비법은 처음 찍을 때부터 되게 잘 찍어야 돼요. 그렇게 잘 찍은 것들을 잘 배치를 하고 아까 말했던 4가지 툴을 사용을 해서 잘 오려내기만 하면 돼요. 문제는 그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걸려서 보통은 하루에 10시간씩 이렇게 작업을 하거든요. 그래도 꼬박 오려내는 시간만 2년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 2년의 시간에는 촬영하는 시간은 포함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오래오래 생각하고 오래오래 찍고 오래오래 작업을 해서 한 4년에 한 5, 6작품이 나오죠.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어떤 작가들은 굉장히 큰 이슈를 다뤄요. 정치적인 얘기도 많이 하고 전 세계가 돌아가는 전반적인 커다란 이야기에 주목을 많이 해서 설치 작업을 하거나 어떤 걸 할 때 엄청 어려운 얘기를 꺼내서 굉장히 멋있어 보이는 작업을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죠. 근데 저는 항상 제 주변인의 얘기를 가지고 작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전 세계에 있는 되게 여러 가지 이야기, 정치적인 이야기, 사회적인 이야기, 너무너무 빅 이슈이고 뭔가 되게 철학적인 이야기이면서 뭐 정말 거대한 어떤 선언 같은 이야기들을 다루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작업을 보면 멋져 보여요. 반면에 제 작업들은 소소한 사람들의 얘기를 다루기 있기 때문에 되게 작은 이야기들이고 흔한 이야기들이고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되게 관심이 없는 부분일 수도 있지만 결국은 이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는 건 모든 이 작은 사람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이런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모여서 세계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충분히 깊게 다루어졌을 때 이 이야기가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사회적인 얘기가 될 수도 있고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큰 이야기로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겉으로 보이기에는 아주 소소한 이야기이지만 반드시 필요한 이야기이고 이것들이 뭉쳐졌을 때 갖는 힘도 저는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콜라주 작업이 엄청 매력적이에요. 왜 매력적이냐면 뭐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찍을 것도 많고 제가 앞으로 만날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 사람들을 볼 때마다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그래서 사실은 지금 내년을 위한 신작을 준비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다음 전시, 그 다음 전시를 계속 준비하면서 촬영을 병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재미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콜라지 작업을 계속 하게 될 것 같은데, 제가 조금 바라는 건 뭐냐면 이게 좀 더 간단해졌으면 좋겠어요. 보여지기가. 과정은 지금보다 아마 더 섬세해질 거고 더 많은 레이어가 들어갈 거는 뭐 뻔하죠. 왜냐하면 제가 더 그걸 재미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재료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보여질 때 군더더기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좀 더 심플해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걸 딱 봤을 때 뭔가 명확했으면 더 좋겠어요. 그게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더불어서 제가 학생 시절 때 되게 여러 가지 작업을 했던 게 있어서 콜라주뿐만 아니라 드로잉도 되게 많이 하게 될 거고, 그 외에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것들, 왜냐면 제가 어릴 때 꿈이 만화가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더 작업으로 끌어들여서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성향의 작업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게 앞으로의 제 목표입니다. 늦게 나올 거예요. 엄청 오래 걸려서. 그런데 뭐 시간은 많으니까